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약자 치료 목표와 노인 환자 처방 조치 고려 사항이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제를 잡아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노약자 정의를 이제 이게 노약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인데 영어로 frail elderl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허약한 노인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 노약자는 노인과 약자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약간 안 맞는 표현인데 우리말로 frail elderly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제 일단 쓰는데 이제 이 frail elderly는 무엇을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세 가지를 주로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기능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일부에서는 75세 이상의 경우 이 노인의 전부 그리고 이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에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노인을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75세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나 이제 전국적인 현상 그리고 세계적인 현상이다시피 과거에는 이제 70세 이상을 보기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뭐 70세 이상이 아니고 요즘 90세 이상이 좀 보기 힘들 뿐 이게 70세, 80세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분들이 이제 물론 이게 장수하시지만 이게 동반 질환에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국 같은 경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그래서 외국은 롱텀 케어라 가지고 외국에서는 의사와 약사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개되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노인 환자들에게 이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생리학상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이제 신기능도 떨어지고, 간 기능, 대사도 떨어지고, 체수분이라든지 체지방의 변화, 이제 지방이라든지 근육의 소실, 이런 부분도 일어나고, 몸무게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약을 먹더라도 대사가 더 느리고, 그리고 약에 대한 반응들은 빠르지만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들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동반 질환, 이제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흔히 갖고 있는 게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심장 질환, 골다공증, 그 다음에 뭐 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실금, 치매,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질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환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는 이제 폴리파마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 약국을 들린다는 표현인데 이제 약사들 입장에서는 폴리파마시라는 표현을 들으면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쇼핑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의료기관 쇼핑이란 말은 이게 사실은 이게 좀 환자에게 그런 부분들을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폴리파마시라는 표현을 쓰고 이 폴리파마시라는 표현조차 이제 우리나라로 대체되는 표현이 없어서 그대로 폴리파마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은 이제 패밀리 닥터가 있고 이 패밀리 닥터가 이제 추천해가지고 전문의들 만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약물들을 이게 접할 수 있는 중복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패밀리 피지션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고 외국은 이게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약물 하나당 디스펜싱 피라 해갖고 조제료가 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짓지만 우리나라는 한 가지를 지나 10가지나 똑같기 때문에 이게 다제 약제에 노출되는 경우가 한 사람한테만 있었어도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 저 같은 경우 놀랬던 경우가 설사 환자인데 12가지인가 썼더라고요. 그런 의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절할 뻔했어요. 향정까지 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게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그 환자가 여러 군데를 가면 뭐 20개, 30개 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도 뭐 15개, 20개를 먹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워낙 많은 질환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비타민, 칼슘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다제 약제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이제 많이 노출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물론 찾아가는 약손 사업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이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가장 가까이에 약사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사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물들이 증가하니까 이 약물 상호작용, 드러그 인터랙션은 약물과 약물 상호작용을 얘기하지만, 쉽게 말해서 드러그 디지스 인터랙션을 해갖고 약물과 질환과의 상호작용,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갑상선기능 항진증이 있는 환자에게 뭐, 슈도에피딘을 쓰면 빈맥이 증가하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칼슘의 가사 섭취를, 골다공증 칼슘 가사 섭취를 하면 이게 심근경색 위험성들이 약간은, 물론 과도하게 높아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약간 높아질 수 있는 드러그 디지스 인터랙션이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그리고 파킨슨 질환의 뭐, 메토클로프라마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항도파민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 파킨슨 질환을 악화시키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메토클로프라마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금기가 되죠. 파킨슨 질환의 금기가 되는. 그리고 드러그 푸드 인터랙션이 해갖고 뭐 신지로이드, 레보사이록신 같은 경우는 음식물과 같이 섭취했을 때 그 흡수율이 60에서 80%까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자몽 주스, 그레이프루트 주스라고 표현하는데, 자몽 주스는 굉장히 많은 약물과 그 약물 상호작용을 갖습니다. 약물의 농도를 2배에서 3배 정도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그 약물의 부작용의 위험성들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약물 자체에서 유발성 증상들, 프로키네틱스라는 그 이토프라이드라든지, 모사프라이드, 이런 제제들은 이게, 이것도 도파민, 그러니까 위크하게 일으키지만, 위크 도파민 안타고니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슈도 파킨슨즘이라 해갖고, 유사 파킨슨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환자들 같은 경우, 이런 75세 이상, 80세 막 되는 분들은, 이게 첫 번째는 이분들의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제한된 기대 수명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그러니까 40살, 뭐 30살, 40살 이런 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4, 50년, 5, 60년 이렇게 남아있지만, 80살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기대 수명 자체가 10년, 5년, 10년, 20년이잖아요. 많이 살아야 20년이고, 5년, 10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치료할 때 그 치료의 이점이 상당 기간 이후에 나타날 경우에 환자의 기대 수명을 체크하고 그에 따른 치료와 처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당뇨약 같은 경우죠. 이게 철저한 당뇨를 컨트롤하는 것들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들을 줄이고 당뇨 합병증들을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쉽게 말해서 10년에서 20년 뒤에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강하게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근데 쉽게 말해서 이분들의 수명 자체가, 기대 수명 자체가 5년, 10년, 15년 정도밖에 안 산다고 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복용효과 실현 시간. 이것을 영어로 이제 time to benefit. 이것을 제가 제 번역을 복용효과 실현 시간이라고 표현했는데, 기대 수명보다 길 때 그 약물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화된 기준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치료 우선순위를 체크할 때 이런 점들이 고려돼야 된다. 그 다음에 삶의 질 고려사.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데, 이제 이게 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이제 가족이 효도한다고 이제 같이 살면서 당뇨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작곡으로 뭐 드시라 하고 막 되는데, 이제 이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노인분은 어지럽다로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어지럽고 소화도 안 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 섬유소가 가득 들어있는 것들을 많이 드시라고 하며 이분은 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화 부분들이 안 되고 그 혈당이 오히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지럽고 이제 삶에 어디 돌아다니도 못하고 이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그 부작용 같은 경우 이제 벤조다이아제핀이라든지 안티콜리너직이라고 하는 항콜린제들 이제 그 베시케어 뭐 솔리페나신이라든지 프로피베린 제제들 있죠. 뭐 그 갑자기 유로나 뭐 이런 프로시톨 이런 제제들, 그 다음에 그 또 이제 아미트립틸린, 트리사이클릭 엔티디프레션이라고 사망계 항우울제라고 표현하는 이제 우울제로는 쓰진 않습니다 현재. 우울제로 쓰진 않지만 이런 제제들은 쉽게 말해서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위험성들을 일으키는 약물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제제들은 항히스타민, 항콜린 작용들을 하는 거, 인지장애 부분들을 악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 환자들한테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쓰지 않으면 환자들 같은 경우 거의 이렇게 누워서 생활하게 만드는 역할들 합니다. 그거 이제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은 이게 어지럽다면 쉽게 말해 이런 약들을 줄여야 되는데 이분들이 가서 또 어떻게 받아오냐면 이제 보나링 제제를 받죠. 디멘히드리네이트 받고 또 거기다 디아제팜 제제를 같이 넣어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거 이게 어지럼증의 이석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약물의 퍼스트 드러그 오브 초이스는 첫 번째 선택약은 보나링이 아닙니다. 보나링이 아니고 그 베타히스틴이라고 그 뭐 다이어트 약에 말해서 콜린 제제인데, 콜린 효능약인데 이 제제들 베타히스틴 제제가 드러그 오브 초이스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들은 어지러움, 이렇게 졸리거나 이런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선택약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지럽다면 무조건 보나링, 그 다음에 디아제팜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환자를 악화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의사와 약사가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혈압 환자, 고혈압 같은 경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노인 환자들은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일정한 조직과 장기로 피가 가려면은 피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혈압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데, 지나친 그 고혈압 관리는 이제 어지럼증이라든지 그 무기력함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저혈압들을 그러니까 이제 증상적으로 저혈압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140 이상의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일 때 고혈압약의 복용들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목표 수치는 14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60이라고 돼 있죠. 60세 이하인 경우들은 BP라고 적어져있는 시스탈릭 블러드 프레셔라 가지고 수축기 혈압이 이제 140 이하가 돼야 되는 것이 목표인데, 쉽게 말해서 60세 이상인 경우는 150까지. 어떤 책들은 이제 이런 기준들이 의사협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자기들의 이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약물들을 투여한다라는 원칙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거의 엿장수마음처럼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가이드라인들이 이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의사협회도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게 여기는 이제 60세 이상인 경우는 150 이하가 목표고, 일부 이제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의사협회, 우리나라 말고 이 의사협회는 160까지도 160 이하가 목표 수치라고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의사 약사들도 헷갈려 가지고 가끔 의사분들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120 이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의사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140 이하고, 우리 약사들도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60세 이상의 경우는 150 또는 이상의 어지러움증 호소할 때는 160 이하까지는 괜찮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 부분이죠. 당뇨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당뇨 수치를 체크하는 방법들은 지금 당장 혈당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당화혈색소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당화혈색소가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나와가지고 모든 기준이 당화혈색소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이 당화혈색소는 이게 지난 2개월에서 3개월간 혈당 수치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6점 몇, 7점 몇, 8점 몇 이렇게 나왔다고 표시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왜 이제 이 기준으로 바뀌었냐라는 것들은 과거에 이제 바로 혈당을 체크하는 분들은 어떤 분 심한 분들은 그 전날 굶고 가요. 당뇨 체크한다고 떨린다고 그 전날 굶고 가가지고 이분이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분인데 밤부터 굶고 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조절이 잘 되는 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 커피 달달하게 한 잔 타고 딱 먹고 간다든지 약국에서 바카스 한 병 딱 먹고 가면 이 조절 잘 되시는 분들이 쑥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모든 당뇨약을 쓰는 기준은 당화혈색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그 사람이 몇이 나왔냐가 약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합리적으로 쓰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은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씁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피만 빼가지고 측정해서 그걸로 약을 조절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들은 물론 성공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엉뚱하게 약들을 유발해서 당뇨약을 바꿔서 혈당이 막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올라가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가 혈당 조절의 이제 표지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경계형 당뇨는 5.7에서 6.4를 내가고, 당뇨는 6.5가 넘어갔을 때 이 기준이 이제 당뇨라고 진단이 됩니다. 근데 이 2개월에 3개월간에 이제 기준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임신성 당뇨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당뇨가 막 생겼는데 지난 2개월, 3개월치를 평균을 내버리면 이분은 정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임신성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그 기준을 이게 지금의 혈당 수치라든지 또 임신성 당뇨 체크하는 방법이 있죠. 그걸 통해서 하지, 이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급성 췌장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물 유발성,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테로이드하고, 그 다음에 항정신병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올란자핀, 그 다음에 클로자핀 제제가 있습니다. 올란자핀이나 클로자핀 같은 경우 조현병에 쓰는 약인데, 이 약들을 복용을 하면 당뇨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실제로 당뇨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1C라고 표현하는데, 당화혈색소는 진단 기준으로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까 기준은 이제 경계형 당뇨나 당뇨는 건데, 당뇨 환자들의 당화혈색소 목표는 7.0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의 대부분의 경우가 7.0 미만을 목표 수치로 해갖고, 쉽게 말해서 또 대부분의 또 우리나라 의사들도 7.0 이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당뇨병 협회만 6.5 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 기준은 7.0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우리나라 당뇨병 협회만 이게 6.5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젊거나 이제 최근 발병한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임신성 당뇨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게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6.5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노인 환자들 같은 경우는 8.5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젊은 사람이나 이게 아주 활동적인 노인들 같은 경우는 7.0 기준이 되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그 허약한 노인들 같은 경우는 8.5 이하고 식후 혈당은 250 이하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250을 넘어서도 어지럽다고 그랬을 때는 그 기준도 약간 안아해 줄 필요성들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fall risk 라인은 낙상의 위험성이죠. 어느 정도냐면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의 30%가 낙상을 경험하고 나이가 증가하면서 그 비율과 이력이 증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벼운 낙상부터 시작했고 낙상들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주위에서 보시면 이게 그 골다공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낙상 한 번 하면 이게 6개월씩 입원하고 6개월씩 입원해도 치료가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이게 굉장히 낙상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위험성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교육과 그리고 그 예방에 대해서 이제 강조돼야 되고 또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 어지럼증들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에 대해서 이게 의사와 약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딱 처방전 입력하면 뭐 이게 TCA라든지 아미트립틸린 에나폰 제제라든지 벤조다이아제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메시지가 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그냥 뜨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그냥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시하고 엔터 치느라 바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위험성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렇게 전문가의 그 무심함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낙상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데 낙상 예방의 1차적 목표는 그 위험성들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약물들이 뜨는데 이제 엔티디프레션이라고 TCA 약물들, 특히 대표적인 게 아미트립틸린이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아미트립틸린 같은 경우는 이제 TCA라고 이제 해갖고 사망기 항우울제라고 분류를 하는데 지금은 우울증 치료에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이따 또 나오니까 설명하는데 이제 벤조디아제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육이완제로 쓰이는 바클로펜 제제도 굉장히 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항히스타민제들 낙상 위험성들을 쉽게 말해서 높이죠. 그 다음에 또 트레스탄이라 해갖고 사이프로헵타딘이라는 식욕촉진제, 이게 사실은 항히스타민제인지 아시죠? 이게 항히스타민제인데 일반 것보다 굉장히 졸립니다. 애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스트레스 추정 이런 거 주면 애들이 유치원 가다가 자버려요. 뭐 그 정도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표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 환자들 처방 조제하실 때 이제 참고 사항이죠. 최대한 복약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이제 봐보면 어떤 이렇게 병원들은 아침, 점심, 저녁 식전약, 식후약, 잘 때 먹는 약 7번 이렇게 쓰고 또 거기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목포에 그런 병원이 있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는데 거기다 또 따로 줘야 되는 약. 그래갖고 서너 가지. 솔직히 저도 먹을 자신이 없거든요. 저도 한두 번 먹는 것도 잊어먹고 안 먹는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그런 것들을 이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들이 거의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병원은 처방을 못 고치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뭔 약이 몇 개가 남았는데 항상 이 약국의 문제는 그렇게 와요. 왜 그냥 그걸 제대로 나도
할 수가 없고 내 부모한테도 이렇게 먹으라고 지도할 수가 없는데 그것들을 그렇게 주게 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고 될 수 있다면 1일 1, 2회 아니면 1일 4회 미만으로 줄이는 게 복약 수농도를 높이고 약물 부작용의 위험성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을 왜 줄일 수 있냐? 못 먹어 또 먹어버려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횟수를 줄여주는 것들은 단순히 복약 수능도만 높이는 게 아니고 약물의 부작용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이제 처방받을 경우 비싼 계열의 약물들을 중복으로 받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 줄일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벤조디아제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복을 많이 받고, 뭐 이토프라이드, 뭐 이런 모사프라이드 이런 제제도 많이 그 처방이 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직원에게 꼭 이게 그 컴퓨터를 맡기지 마시고 이게 약사 컴퓨터가 실제로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고 전에 그 약물 이력들 그리고 뭐가 떴는지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쁜 약국들한테 막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이렇게 주고 이게 컴퓨터를 안 보면 그분이 어떻게 약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뭔 약을 중복으로 떴는 DVR로 뭘로 떴는지도 모르고 이제 주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고 약물 부작용들의 위험성도 높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인 환자 약물 복용 시 어려움과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게 자꾸 물어보지 않으면 저희 환자한테 항상 교육을 시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하지 않으면 의사와 약사는 당신이 약 잘 먹고 부작용도 없고 그 질환이 잘 조절되고 있는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사와 약사에게 뭔 특이한 게 생기면 잘 얘기하도록 이렇게 그 환자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제각 파악을 해서 이게 그것을 해소하는 것들을 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저도 이제 노인들한테 강의를 한번 해보니까 어려워서 말을 못 한대요. 그게 노인 환자들이 실제로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게 자꾸 말씀 한마디라도 이렇게 한 번씩 던져보는, 어떠세요? 뭐 다른 이상한 건 없으시던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복용 횟수와 약물 개수의 감소는 약물 부작용의 위험성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삶의 개선에 이바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필연적으로 이제 어떤 결론을 가냐면 이게 처방 약물에 대한 견해들을 환자에게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거에 대해서 의사와 적극적으로 교류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 약사의 전문성들이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게 환자 약물에 대한 전반적인 케어가 됩니다. 이게 정 안 되면 환자에게 말하도록 라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필요합니다.